이제 세 번째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사물 토지에 대해서 현행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규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하고 비사물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내년 6월 9일까지 지금 중과세를 유예시켰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5월 9일도 지나도 그대로 중과세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한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연장이, 만약에 폐지를 안 한다면 또 연장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비사물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는 지금 그대로 중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사물 토지에 해당이 되면 중과세율을 10% 중과세를 적용하고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일반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꼭 세무사님 찾아뵈서 상담을 꼭 받으셔서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시고, 또 내가 중과세 대상이다 싶으면 중과세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구청에다가 공영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면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부세도 안 나오고 재산세도 안 나오고 또 사업용 토지로 인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사물 토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서 미리서 비사물 토지가 해당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또 이런 것도 있죠. 임야 같은 경우는 내가 제촌만 하면 돼요. 제촌만 하면 되는데 지금 30km 이내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옮겨서 30km 이내에 가서 거주만 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단독으로 옮겨놓고 위장접의를 보고 실제 안 살면 나중에 적발됩니다. 본인이 가서 살아서 세금이 1년에 2억씩 만약에 감면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2년만 살면 되잖아요. 2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그거를 확인하시고, 상속재산은 처분 시기가 중요해요. 상속재산 처분 시기가 중요하다. 처분 시기 중요한데, 아까 상속재산은 우리가 미달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이때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상속 개시일이고 6월 이내까지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있으면, 요게 거래된 금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요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하거든요.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삼습니다. 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되는데, 자, 상속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는데 이 양도가액 10억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되니까 요거 10억이 되죠. 그러면 이 10억은 취득가액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동일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안에 팔면은 제로가 된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상속 개시 당시 평가가 높아지겠죠. 이게 지금 단독주택인데 개별주택 고시가는 6억이라고 가정해봐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 팔았다면은 6억의 상속을 받았다가 만약에 나중에 10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이 4억으로 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겠죠. 대신 상속세는 6억으로 평가됐으니까 상속세는 낮아지는데 양도소득세는 늘어나죠. 그래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거래 시기를 판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경우에도 세무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양도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6월 경과되고 15개월 이내에 팔면은 요것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매매 사례가를,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할 때는 세무사님하고 또 상담을 받으시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증여재산도 처분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수증자가 배우자이거나 또는 직계존비속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2월과세 적용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팔면요? 증여일로부터 옛날에는 5년, 지금은 10년이죠. 10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2월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2월과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3억에 취득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증여할 때는 8억에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팔았는데 10억에 빼가한 거예요. 3년 만에 팔았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양도 차익은 7억인데 만약에 이게 취득가액을 8억 증여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요게 2억밖에 차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2월과세 적용이 돼서 8억으로 취득가를 인정받는 것이 얼마로 가버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3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월과세 적용이 대상이 아니었으면 취득가가 8억이 돼서 양도차익이 2억으로 과세됐을 텐데
이율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3억으로 가서 양도차익이 7억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절소효과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이전에 증여한 거는 5년만 경과되면은 이율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만약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사위 며느리죠. 사위 며느리는 이율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에요. 그 대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매각 대금을 수증자인 며느리나 사위한테 귀속되면 요거는 부당행위를 못 걸고 정상거래로 보도록 돼 있어요. 정상거래로 보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증여 후에 바로 팔게 되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보다는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해야지 절수효과가 생깁니다. 요거는 전문가들로 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절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절세 포인트는 전문가인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 요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로드를 시키겠지만은 오늘 그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보세요. 요게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관처일, 관리처분 인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공이라고 이게 중요한데요. 관처일 이전의 요 상태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요. 입주권이라서 이거는 권리예요. 권리. 부동산이 아닙니다. 권리고 여기 새로 지으면 아파트가 바뀌는다.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여기 관처일 이전에 처분하냐 관처가 난 다음에 처분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 첫 번째 비과세, 요거를 팔 때, 여기 앞에 팔 때 비과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관처일 이전에 팔면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 버리면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가 돼요.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는 주택하고 비과세가 달라요. 다른 것이 가장 차이가 뭐냐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을 때 특례가 적용돼야 되는데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있고 상속주택 특례가 있고 동거병항 특례가 있고 혼인합가 특례가 있고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은 입주권을 변해버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특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거는 특례가 8가지가 다 적용된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합은 입주권으로 양도를 하면 특례가 적용되는 게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 자, 여기서 팔면은 부동산을 팔지만 여기서 팔면 입주권이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그랬죠? 보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은 2단계로 계산됩니다. 요게 관리처분 계획, 관처가 났어요. 관처일이고 여가 양도일이라고 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요 기간은 입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전 관처일 이전까지 발생한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있는데 1단계 양도 차익과 2단계 양도 차익을 합해서 전체 양도 차익이 되는데 1단계 양도 차익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장특공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장특공제가 되는데 여기는 장특공제가 안 돼. 여기가는 장특공제가 안 돼 버린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이게 관처일에 권리가가 10억이에요. 그런데 양도가는 18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6억. 그렇죠? 그 다음에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8억이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내가 1세대 1주택자로서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서 80% 받고 여기는 80% 4억 8천을 받는데 여기는 장특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니까. 만일에 여기 관처 나기 전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14억이 났다면 그거는 14억이 돼서 장특공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처가 나기 전에 여기서 취득해서 여기서 양도를 하면 취득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부 계산돼요. 이렇게 보유기간이. 근데 관처가 나서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양도가 이루어지면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공제에서 보유기간 계산이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언제 부동산을 사고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계속 크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전문가들한테 상의하고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별도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찍어서 다시 업로드를 시켜놓을 테니까 거기서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는 취득을 하든 매매를 하든 정확하게 세무 상담을 받고 거래를 하시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우리 세법에서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취득세편 다르고 종부세편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양도소득세 다르다고요. 지금 다른 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다만 양도소득세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대로 본다. 실제 용도대로 보니까 요거를 먼저 양도를 했어. 선양도를 했으면 요건 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유리하죠. 예.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내가 거주를 한 주거용으로 썼다면 비과세가 된다. 업무용으로 썼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다면 이게 실제 용도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쩐다? 주택이라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어쩐다? 업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도 하고 잠도 잔다. 그럼 뭐가 돼요? 그때는 주된 용도인 업무용으로 가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일반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돼 있냐 안 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실제 주택으로 썼으면 주거용, 실제 주택으로 안 썼으면 업무용, 그렇게 판단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이게 왜 문제냐면,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쩐다?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공동주택인데 요거를 제가 특례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 특례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조항은 자, 이거를 일괄로 매매하고, 일괄 매매란 건 뭐예요? 한꺼번에 팔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췄으면 요거는 뭐라? 단독주택으로 보겠다. 이거는 전체를 비과세 주겠다 그 말이에요. 단독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전체를 비과세하겠다. 둘 중 하나만 위반돼도 어쩐다? 전체 비과세가 안 되고 공동주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제일 일괄매매부터 사고가 납니다. 일괄매매라는 것은 지분으로 양도를 하거나 따로따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날 지분으로 파는 건 상관없어요. 같은 날 16가구 있는데 16가구를 하나씩 다 분양받았어.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팔았어. 16명한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차를 두고 팔면 안 돼요. 예, 2분의 1은 2023년. 예, 2분의 1은 2024년 팔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괄매매가 아니잖아요. 시차를 두고 가잖아요. 그럼 어쩐다? 전체가 비과세가 안 돼버립니다. 마지막 한 가구밖에 안 해줘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 근데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A 지분만 팔아, B 지분은 안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일괄매매가 아니에요. 예, 형제간에 상속을 받았어. 근데 형님 거를 동생 지분이 인수를 했어. 그것도 일괄매매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다가구 주택 요건 갖춰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 요건은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3계층 이하여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예.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요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3계층 이하. 요게 지금 입안에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특히 옥탑이 8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옥탑이 8분의 1 면적을 초과해버리면 그게 한 계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또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3층, 4층이 다가구인데 1층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그냥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4계층이 돼버려요. 요즘에는 옥탑이 증축을 안 하고 기존의 8분의 1 이하인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주거용으로 썼으면, 옥탑방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층수로 들어가 버려요. 옥탑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정말 말썽이 많으니까 여러분 거래 시에 하기 전에 꼭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무슨 혜택이 있다냐면, 첫째,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고령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두 개 합해서 최대한 80%까지 해줘요. 80%까지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 주임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임사 등록.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을 한 채를 사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요거는 합산 배제가 됩니다. 합산 배제가 되니까 예,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안 미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임사 등록을 했을 때에 대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
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주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임사 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거니까 아, 세금에 영향이 없네. 그리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렸는데 나는 여기 지금 이 집에 안 살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세액공제 80%까지 받았던 걸 하나도 못 받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한참 늘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주가 하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주임사 등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피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합산 배제는 되지만 세액공제는 배제당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네. 자, 주임사 등록을 지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주임사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금 아파트는 안 되죠. 지난번에 보시니까 예, 다세대 주택을 10채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임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다 맞은 거예요. 왜 종부세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근데 왜 지금 종부세를 매기냐? 이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직에서 취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줘요. 다주택 중과세 혜택도 없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에 그때만 특례가 적용되고, 예,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대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 종합부동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지금 등록하면 10년이잖아요, 의무기간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10년 이전에 팔면 과태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팔자니 과태료 먹고 지금 갖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 과세 받고. 예, 이거는 세제 혜택을 다 세무사님들한테 사전 상담 받고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무뚝뚝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소득세법 155조 20항에 보면은 이런 특례가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고, 예, 내가 지금 일반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요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요거는 거주 2년 이상 거주하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예,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요게 비과세 된다는 거거든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요 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날에 똑같이 샀다고 가정해봐요. 그냥 내가 지금 거주주택은 이렇게 양도차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차익이 이렇게 발생했어. 예. 근데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예, 요 놈은 지금 일반 주택이 요거죠. 요게 장기 임대주택이 A고 요게 B라고 가정해봐요. B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요거는 A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에요. A. 여기가 아니지. 요만큼이죠. 그러면 거주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장기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장기가 더 많이 있었어. 요거는 예를 들어서 3억이고 요거는 5억이에요. 5억이에요. 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으면 A주택에서 발생한 이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안 해줘요. 두 개 다는 못 해주겠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해주겠다는 거지. 문제는 거주주택이 더 적고 임대주택이 더 크다니까. 문제는 임대주택을 비과세를 못 받고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면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법이 선택이 안 되도록 돼 있다고요. 국세청 유권 해석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오히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말고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 버려야 돼. 위반을 해야 된다고. 위반을 해서 내가 비과세를 안 받아야 된다고요. 왜? 이거 3억 비과세 받으면 5억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말아야지. 1년 8개월만 살고 나 빠져나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비과세를 안 받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장기 임대주택에 여기에 5%를 상한선을 지켜야 되는데 상한선을 안 지켜보면 되죠. 위반해 버린 거예요. 그럼 물론 과태료는 먹겠죠. 예. 과태료는 먹겠지만 과태료 먹는 게 더 싸죠. 이것보다. 세제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아니면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것이 비과세가 안 되도록 만들어보면 되지. 2주택자가 돼버리면 되죠.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과세를 안 받도록 요건을 만들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조금 모순이죠. 지금은 여기에 비과세 특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서 요게 과세되고 요게 비과세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